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현 사법체계에선 이재명을 어떻게 할 수 없다. 비상대권을 통해 조치해야 한다. 윤석열이 작년 10월 무렵 김영현 전 국방장관 등 주요 군 사령관과 모인 자리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취임 직후부터 검찰을 총동원해 이재명을 2년 반이나 털었지만 구속조차 시키지 못하자 검찰 대신 군인을 투입해 이재명을 제거하고 야당을 몰살시켜 영구 집권 하려고 한 거죠.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하루 빨리 탄핵시킵시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안규령입니다. 그 개헌하기 전에 지금 이제 세포농단 올라간 사람들 이래서 제거해야 된다는 맥락으로 품평회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잠시 후에 한 사람 한 사람 뭐라고 네. 했는지 짚어보기로 하고 어제 이제 헌재 9차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 헌재 과정을 핵심적인 맥락들 그리고 영상들 다 전해드리고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사유로 탄핵이 됐고 무슨 변명을 하는지 입체적으로 다 역사적 사건이니까 알려드리려고 굳이 다시 영상으로 정리하고 윤석열 쪽 주장도 굳이 들려드리는데 어제가 9차고 이제 증인신문은 이번 목요일 한 번 남았어요. 그리고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언론들이 이제 대부분 3월 초쯤에 끝날 것 같다. 그러니까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의 이제 남은 일정이 없습니다. 어제는 증인신문 안 하고 그동안 이제 제출된 증거 정리하고 양쪽 주장 정리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윤석열 오다가 돌아갔어요.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나왔다는 얘기는 드라이브를 한 게 아닐까? 바람 쐬러 나왔다가 구치소에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윤석열 측 변호인단은 처음부터까지 윤석열 구할 생각은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9번 모두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헌재에서 주요 증인들에 대한 피신 조서라고 하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다고 그 이유를 처음부터 밝히고 구체적으로 여러 차례 밝혔거든요. 근데 어디 또 똑같은 주장을 해요. 그거 채택하면 안 된다고. 논고가 보강된 것도 아니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또 하고 그러면 헌재에서는 어쨌든 평의해보겠습니다 하고 또 똑같은 결론 내고 진짜 무슨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떼쓰기밖에 없고 그리고 그놈의 중국 이야기 어제도 한 10몇 분 동안 계속 중국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윤석열을 구할 생각은 없는 거구나. 아니 근데 진짜 이런 것까지 이야기가 나와야 하나 싶은데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하는 분 계시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극우 세력이 중국인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해서 또 굳이 또 아니라는 해명을 또 받아내고야 말더라고요. 두 가지 얘기밖에 안 해요. 증거를 채택하면 안 된다. 중국. 와, 돌아버리겠어 아주. 보고 있으면은. 자, 어제 헌재 몇 장면만 보면 또 어제 전체 분위기가 파악이 되는데 자, 언제 헌재 소장 권한대행 문영배 권한대행이 자, 오늘은 이렇게 하겠다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 잠깐 보시죠. 서정과 영상 증거에 대한 증거 조사를 하고 아울러 지금까지 주장 입증한 내용을 정리하여 변론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서정은
요지 진술의 방법으로 영상 증거는 중요 부분 재생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청구인 척 준비되셨습니까? 저 재판장님 방금 그 증거 인부 말씀하신 부분 관련돼서 이진우는 본 법정에 나와서 재판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본 법정에 그 증인 신문을 할 때 적법 절차 변호인이 참여를 하고 또 자유의 의사에 의해서 또 그대로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가를 여쭤봤을 때 이준우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들이 곤란하다고 분명히 법정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다시 증거 능력을 인정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평일로 다시 한번 좀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진술 과정이 다 영상으로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건 이제까지 전문 법칙을 완화한 증거들 중에 가장 강력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점이 참작이 되어서 증거로 채택했고 다시 논의를 원하신다면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예. 청구인 척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자마자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또 설명하는 거고 또 평일을 요구하면 또 평일을 해보긴 하겠는데 결론은 똑같아. 이 말인데 이 4차 때부터 이미 자세히 설명했거든요. 4차 때 영상 있나요? 이것도 여러 번 틀어드렸는데 자 4차 때 잠깐 봅시다. 29호 중에 10 내지 15, 18, 20 내지 23, 27, 36호증 1, 3 내지 8은 진술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고 그 변호인이 진술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조서로서 절차적 적법성이 당보되므로 증거로 채택합니다. 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한단 말이죠. 반복해서 해요. 윤석열도 얘기하고 변호인단도 얘기하고 어제도 얘기하고 그제도 얘기하고 윤석열이 직접 얘기할 때 있었어요. 네. 예, 7차 때 이것도 봅시다.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현재까지 개정된 바도 설명하고 있는 없고 거예요. 선례도 또다시.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례의 기준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2023 헌나 1 결정,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 그리고 2023 헌나 2 결정, 검사 안동환 탄핵 등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전문법칙의 완화 적용에 관하여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재판부의 평의를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면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 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들이 그냥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를 하고 또 국회에서 한 청문 기록까지 막 혼재돼 있습니다. 이거를 만연히 그냥 증거로 채택해서 사실 인정에 반영한다는 거는 이 근본 구조가 이게 뭐 검찰 수사다 뭐 이렇게 딱 어느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를 했으면은 모르겠는데 이게 서로 마지막으로 들어보는 겁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그런 점을 잘 좀 살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술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고 그 변호인이 진술 똑같은 과정에 얘기 또 아무런 하죠. 문제 없다고 확인한 조서로서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므로 증거로 채택합니다.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영상으로 다 남아 있대잖아요. 네. 본인이 얘기하고 본인이 얘기한 걸 본인이 읽습니다. 변호인이 봅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사인해요. 다 영상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지. 자, 그래서 이제 국회 측에서 계엄 준비 과정의 유연성 뭐 이런 쭉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자 봅시다. 김영현 피의자 신문 조서 중에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지침을 주면서 국회와 선관위에 중점적으로 병력을 투입하고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해서 시설을 확보하고 체크하라고 지시한 부분이 자, 진술되어 저렇게 있습니다. 이제 증거에 관해서 피청구인이 쭉 12월 설명하는 1일 날 거예요. 비상계엄에 필요한 제출된 증거에 문건 및 대해서. 필요 병력을 물어보았고 수방사 특전사 투입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계엄 준비를 지시했다는 부분이 다음 장까지 이어집니다. 곽종근 피의자 신문 조서입니다. 곽종근은 12월 1일경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온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선관위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국회,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등 장소를 얘기했을 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갑 29호증의 27 문상호에 대한 2회 진술조서 진술 내용입니다. 또 시작했어요. 시작하자마자 국회 측에서 시작하자마자 아니 2, 3분도 안 됐는데 또 시작했어 또. 이 법정이 나오지 않은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그래서 피청구인 측에서 반대 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그 진술 조서에 대해서 증거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조서들이 진술 내용은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판부의 똑같은 증거 얘기 또 결정은 합니다. 이미 제4차기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신청하는 것이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2차례 이상 재판부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증거조사 채택한 것은 그 소리에 대해서 증거조사 살이 나오겠어요. 진술 내용에 재판관들. 대해서 증거조사를 채택한 것은 아닙니다. 진술 내용은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증거조사 할 수 없습니다. 계속 하시죠. 네. 아니 인정했다고 하잖아요. 계속 하시죠. 저희 계속 하니까 그 무시하고 그냥 국회 측에 계속 하라고 재판관 살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이런 과정이 반복됩니다. 보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봐야 되잖아. 보고 있잖아. 달려가서 혼내주고 싶어요, 진짜. 자, 그래서 국회 측에서 이제 계엄 준비 과정의 유연성이나 선포의 하자 절차적인 국회 봉쇄나 국회의원 체포 유연성 우리 다 아는 거죠 이제. 또 뭐 선관위 여론조사꽃 충돌 출동에 대한 유연성 뭐 체포 명단 조목조목 증거 피신조서 영상도 쓸 수 있거든요.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이제 정리 주장을 했는데 이번 청구인 쪽 국회죠. 국회 쪽 변호인단은 정말 잘합니다. 그게 쏙쏙 들어가요. 네. 저 드라이하고 재미없는 내용인데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어제 구차 끝나고 나서 정천의 단장이 칭찬을 했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오랜만에 등장하는데. 우리 국회 측 법률 대리인들이 정말 변론을 잘해 주셨습니다. 축구로 치면 우리 팀이 10대 0으로 완승했고 야구로 치면 5회 콜드게임 승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표현이 과장이 아닙니다. 보면 5회 콜드게임이 아니라 콜드게임이 5회라서 5회지. 1회에 끝났어요 보니까. 자, 그럼 윤석열 측에서는 뭘 했느냐. 여기서도 이런 거 했을 거 아닙니까? 길게. 제가 그걸 초압축 2분짜리로 만들어가지고 중국 얘기하는 거 들려드릴게요. 2분만 참아보세요. 이어서 하이브리드 전에 대해서 증거 하이브리드 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의 개념은 중국이 정부전 하이브리드 이외의 전을 비정규전, 한다고 저렇게 하이브리드 심리전, 가짜 해요. 정보를 이용한 인지전, 사이버전 등 전쟁을 말합니다. 위키백과에서 하이브리드 전의 사례를 들고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후원을 받는 해커들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벌이는 증거 해킹, 자료가 위키피디아예요. 위키백과를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누구나 들어가서 편집할 수 있는 위키를 지금 증거로 을제 제시했어요. 75.8부터 위키. 12는 캐나다에 대해서 중국이 펼친 공작에 대한 것입니다. 중앙선관위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주의와 리더십이란 코너에 1%만 아는 리더들의 비밀 시크릿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선관위 내에 친중 분위기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친중. 명백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환경이 마련되어 있으면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공작을 어떻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주로 이들이 말을 퍼뜨린 해줘야지 이슈들은 상상이 막힌데. 후쿠시마 원전 치수를 핵 폐기수라고 지칭하고 국민 보건에 극히 위험하다는 내용, 제주 4.3 사건에서 미군이 한국인을 학살했다는 내용 집중적으로 유포하였습니다. 한국의 남성과 여성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는 것을 이용해서 한국 여자들은 돼지처럼 먹기만 한다. 그 사회의 갈등 조장을 통해서 국력을 소진시킬 수만 있다면 그런 것들도 하나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 분야에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한 배터리, 전기차 같은 제품 기사에도 조직적인 댓글을 달아서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공작은 문화 방면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자학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하이브리디즘을 수행하는 데 얼마나 좋은 토양을 갖추고 있는가. 국내 체류 중국 동포가 2024년 4월 말 현재 체류 외국인은 약 260만 명이고 중국인은 96만 2천 명으로 37%에 이릅니다. 2019년 7월 민주당 민주연구원이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 교류 협력 추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금 국회가 한국의 국익을 도모하기보다 우리나라 국익에는 해롭고 중국에는 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입법 활동과 정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다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고 알려야 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언론을 통해서 하지 않았느냐? 우리나라 언론은 전국 언론 노조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이 순간에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국익이 침해당하고 있고 국민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자신의 위험을 걸고서라도 알려야 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충심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너무 길어요. 이걸 지금 진짜 초압축한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길게 얘기했거든요. 중국 얘기하고 뭐 캐나다 얘기했다가 호주 얘기했다가 부정선거는 중국이 뒤에 있는 거고 남녀 갈라치기는 중국이 하고 있고 댓글 공작도 중국이 하고 있고 학원에서 한자 가르치는 것도 중국의 공작이고 중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공격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언론이 왜 이 진실을 안 밝히냐? 언론 노조가 장악해서 친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내용은 위키백과에 나와 있다. 나와 있다. 이게 계엄하고 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자, 화이팅! 최고의 변호인들입니다. 이 내란성 스트레스가 점점 심해집니다. 보다가 제가 박수 쳤어요. 한편으로는 그래 이렇게 해서 보내는구나 박수. 이거 너무 진지하게 오랫동안 얘기하니까 암 걸릴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자, 어제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런 이유로 계엄했다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하이브리드전을 펼쳐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하지 않는데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결단을 내는 거예요. 결단을. 바보 멍충이 머저리. 자, 언제 다 끝나가요. 다 끝나가요. 제가 진짜. 현재 재판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못 보신 분이 대부분일 테니까 저희가 현장에 있은 느낌을 그대로 최대한 살려가지고 알려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윤석열 이 명단에 올라간 사람들 네, 이래서 품평회. 이래서 제거해야 된다. 이재명은 뭐 지금 현 사법 체계로는 어쩔 수 없으니까 못 죽인다 이거죠. 못 죽였지. 실패했지. 그러니까 검찰 대신 군인을 투입한 것이다. 야. 이게 지난해 10월에서 11월 군 사령관 등이 모인 자리에서 윤석열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사법 체계에서는 이재명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다. 비상 대권을 통해서 조치해야 한다. 이렇게 검찰로 못 죽이니까 군인으로 잡아가서 죽이려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이제 생물학적으로 죽이려고 했지. 그리고 민주당도 해체하고 노상원 수첩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뭐 선거구를 조정하고 뭐 국회의원들을 절반으로 줄인 다음에 국회의원을 무보수로 만들어가지고 네, 그게 모든 권한을 뺏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노상원 수첩 중에서 그 부분이 오늘 오전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자세하게 전해졌는데 계엄 이후에 선거제도를 바꾸려 했던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들이 있었습니다. 뭐 선거구 조정, 선거권 조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숫자는 2분의 1로 줄이고 국회의원은 봉사직으로 전환하고 특혜를 폐지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예. 또 그리고 아래 보면 헌법 3선으로 바꾸고 네, 그리고 중국 러시아 선거제도 연구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중국 러시아 네. 그렇게 욕하더니 중국 러시아처럼 그냥 장기 집권, 영구 집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독재 혹은 장기 집권 체제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 의원들 일단 민주당 다 잡아가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 나머지 절반 남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다 권한을 뺏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봉사직으로 바꾼대잖아요. 저는 저렇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계엄에 성공했다면. 그리고 계엄에 성공했다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실패했을까 자꾸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런 관련 단독도 계속 나오는데 어제 한겨레 헬기 관련 단독 이거 보다 보면 아찔합니다. 야, 큰일 날 뻔했구나. 예. 네, 이것도 오늘 오전 한겨레 단독 보도로 알려진 내용인데 계엄 당일에 낮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헬기 대기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오후 한 1시에서 2시쯤 낮부터 준비라고 네, 했는데 헬기를 사전에 육군 특전사령부에 가져다 두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고 그런데 곽종근 사령관은 내 지시 없이는 헬기를 띄우지 말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사전에 이런 계엄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들어서 반신반의하여 여단장들에게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이 하고 그때쯤 김용현 장관이 다시 헬기 이제 어딨냐. 헬기 빨리 국회로 이동시켜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고 그제서야 이제 곽종근 사령관이 10시 반쯤 지역대 등에 있던 12대의 헬기를 특수전 사령부로 전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출동이 약 1시간 정도 늦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윤석열이 밤 11시 40분쯤 곽종근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서 헬기 어디쯤 가고 있냐 라면서 이동 상황을 챙겼다고 하고요. 그리고 국회로 출발한 그 특전사 헬기가 비행 목적을 밝히지 않아서 서울 상공 진입 불허를 처음에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좀 더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시간 정도가 지연된 네.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1시간 반 정도 지연된 거죠. 12시 다 돼서 11시 50분에야 헬기가 내렸어요. 네. 윤석열이 10시 25분께 발표하고 네. 전화가 김용현으로부터 왔다고 하니까 만약에 헬기가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지역에 있었고 사전에 이야기가 돼 있었으면 한 30분이 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11시에 도착했다는 얘기예요. 11시에. 네.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벼락을 넘은 게 11시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도착해가지고 사실은 본회의장을 장악할 수 있었죠. 시민들도 충분히 많지 않았고 그 헬기가 빨리 좀 더 일찍 도착했으면 한 30분 지금으로 보면 1시간은 더 일찍 도착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계엄하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단전을 5분만 더 일찍 해서 못했고 헬기도 미리 갖다 뒀으면 못했다. 윤석열은 근데 이때도 헬기 어딨냐고 전화했다는 거죠, 직접. 직접 챙겼죠. 국회로 가고 있는 헬기 지금 어디쯤 있느냐. 윤석열은 가만히 있었어야 돼요, 적어도. 이런 게 안 나오려면. 근데 그러고 나서 김용현한테 다 뒤집어 씌웠어야 되는데 그날 윤석열이 전화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 증거는 너무 많고 예를 들면 조지호 경찰청장도 6번 전화했다고 합니다. 자기한테 6번 전화했다고 또 어제 단독에 네. 나왔거든요. 오늘 아십니까? 네,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 진술인데 계엄을 전후해서 윤석열이 6번 전화를 했고 이게 모두 국회의원 체포를 닥달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시가 제일 많아요. 오히려 네. 6번이나 전화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윤석열이 되게 다급해 보였다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이후에도 윤석열이 지시를 안 해서 국회 봉쇄를 해제하지 않았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윗선에서 지시가 없어서 결국은 현장의 경찰관들이 먼저 건의를 해서 봉쇄를 풀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내서 경찰 인력을 국회에서 철수시켰다고 합니다. 이건 뭐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다 똑같이 하는 얘기죠. 그 해제한다, 철수하라 지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윤석열은 즉시 지시했다 그러는데 그 지시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찰청장도 자기도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현장에서 해제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가서 해제했다는 거잖아요, 봉쇄를. 어디서 드러나냐면, 그러니까 계엄이 이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결의되고 4일 오전
그러니까 다음 날 오전이죠. 윤석열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서 덕분에 빨리 끝났다라고 말을 했고 조지호 청장은 여기에 대해서 뼈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임을 했다라고 합니다. 미친 자예요. 미친 자. 덕분에 빨리 끝났다니. 그때부터 이미 살 국리를 했다는 거죠. 실패했으니까. 그때부터 거짓말을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로 끝내려고 했더니 명태균 씨 관련 뉴스 중에 그냥 지나치기는 간질간질한 뉴스가 하나 있어가지고 어제 MBC가 단독으로 보도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지금 애가 타거든요. 자기 관련해서 뭐가 나올까봐 연일 나와서 뭐라고 하는데 근데 어제 MBC가 단독으로 한 건 오세훈 시장이 이제 명태균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하고 있잖아요. 요즘은 네. 하고 있는데 만나긴 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와서 인연을 끊었다. 네, 말도 안 되는 조사를 가져와서 무시했고 인연을 끊어버렸다. 돈을 준 거는 내가 시킨 게 아니고 후원 회장이 알아서 한 것이고 여론조사 내가 시킨 게 아니고 명태균이 알아서 한 것이다. 자기는 시킨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알아서 가져왔다. 그런데 그렇게 화를 냈다가 하는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오세훈 자신의 페이스북에 네. 당시에 버젓이 올려가지고 이게 2021년 3월 14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오세훈 안철수 당시 후보 간의 단일화가 진행 중이던 시기였고 오세훈풍이 분다 하면서 여론조사 2건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이 중에 하나가 그 명태균 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했다고 하더니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 조사를. 자, 이거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거 하나로 무시했다, 쫓아냈다, 관계를 끊었다, 꺼지라고 했다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앞으로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오겠죠. 이거 품평회는 마저 안 합니까? 아, 품평회. 그렇지. 마저 하고 끝내야지. 품평회. 또 누구 있습니까? 윤석열이 그 체포 명단에 있던 사람들 평소에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드러났다고 했잖아요. 먼저 여인영 사령관이 검찰에 진술한 건데 일단 이재명, 한동훈, 조국에 대해서는 왜 부정적인지 말 안 해도 알 것이다. 그런 식으로 라고 진술했고. 진술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평소에 당 적이 없는데 민주당에 편파적으로 국회 운영을 한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14명 체포 대상이고. 네, 그리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재판이 지연되고 유전무죄와 같은 사법 체계를 만든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와 가깝고 대통령을 상대로 정치적인 공격을 많이 하는 종북 주사파의 핵심이다. 그리고 김민석 의원의 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기는 형제가 갈 뻔했어요. 그리고요. 그리고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꽃을 통해 여론 조작을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저 내용 누가 머리에 심어준 겁니다, 저거. 그래서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 꽃을 빼라고 했다며. 근데 실제로는 진작부터 그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여론조사 꽃을 봤을 리는 없고 저걸 머릿속에 넣어준 사람이 있어요. 뭐 어디에 가도 제 이름이 항상 나와가지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헌재에서는 그런 일이 헌재 보고 있잖아요. 이거를 10차까지 할 이유가 있나? 목요일 날 끝납니다. 자, 겸손은 제발요. 힘들다 안규령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 노래 9개 등장한 것이 이 조종래 당시 100일 단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진행을 했나? 그때? 진행은 아니고 동원됐는데 그 100일단이 가장 많이 동원됐습니다. 하하.
5명. 네. 그리고 이 합창단이 선정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요. 그래요? 이 윤석열 합창단이 있기 전에 소위 예선전이라는 걸 거쳤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갔던 사람들은 이게 예선전인지도 모르고 갔었어요. 그러니까 창설 기념 합창 대회를 한다라고 하면서 경호처에 나와 있는 각 부대들, 경찰만 하더라도 101단뿐만 아니라 202라고 외곽을 지키는 부대가 있고 부대도 있죠. 22라고 해서 경호를 따라다니면서 하는 부대가 있거든요. 하고 군, 경호처 전부 다 각 부대별로 이제 합창 대회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야 너네 1등, 너네 2등, 3등 잘했어라고 경로금까지 주고 하면서 거기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소위 윤석열 합창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뽑아서 이제 다시 또 저기서 노래를 시키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개인당 30만 원씩 돈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시키고 나서 저거 시키고 나서. 금일봉이네. 그 30만 원을 자기 돈으로 뒀을 리가 없잖아요. 특활비 이런 걸로. 특갈비죠. 100%. 그렇죠. 그리고 이 노래 연습시키는 것도 근무 시간 빼줘가면서 한 건데 정말 국가 공무원들을 정말 자기 사병처럼 자기 생일 축하하라고 저렇게 쓴 겁니다. 국가 예산 써가면서. 아니 군인들을 이벤트에서 직원 취급한 거죠 다. 맞습니다. 군인과 그 사람들 경찰을. 변명이 또 웃겨요. 예, 변명이 60주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외부 그 전문가들 불러서 할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 전략 차원에서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요. 이거 저 예산이 없으면 군인들이 이거 시켜도 됩니까? 예산 경찰하고? 없으면 맞아요. 하면 안 되죠. 예, 예산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리고 저때 경호처장이 김용현 경호처장이었었고 그다음에 김성훈 지금 차장이 저 당시에 기획관리실장인데 둘 다 저런 이벤트를 너무 좋아하고 특히 김용현 처장이 저렇게 대통령한테 보이는 저런 걸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우리 좋아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 씨가 좋아하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이제 딸랑딸랑 잘 맞췄던 건데. 김건희 씨가 좋아하니까 저런 걸 해준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김용현이 저런 보여주기식 행사를 되게 많이 했는데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뭐냐면 경호 무도 시범이라는 걸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경호 무도 시범이라는 거는 이제 되게 멋있게 맞고 날라차고 막 이렇게 하면서 거죠. 하는 건데 요거는 매 정권 때마다 했었대요. 근데 그런 그런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은 다 막 불러 모아서 어마어마한 걸 시키고 굉장히 위험한 것도 시키고 이래서 직원들이 막 다치고 했었대요. 뭘 시켰는데 이렇게 다치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사람이 국방부에서 왔잖아요. 네. 군 출신이잖아요. 군에 있는 군인들 중에서 선수 출신들을 불러다가 경호처에 와서 경호복을 입히고 경호관인 것처럼 이름표를 바꿔 달고 경호관이라고 관등 성명도 되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 행사를 치른 겁니다. 아, 자기 성이 안 차가지고 안 차서 군에서 군인들을 데려와가 진짜 군인들 데려와서 경호관인 것처럼 한 겁니다. 일단 창원지검은 현실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제 청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다음에 거기 가는 검사님들이 다들 훌륭한 검사님이지만 아무래도 중앙지검이 조금 더 인력풀이 더 이렇게 풍부한 면이 좀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검찰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부실하다는 지금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창원지검에서 계속 수사를 해서는 이런 비난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게다가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창원지검에서는 지금 명태균 씨를 기소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수사를 했던 검사가 계속 공판도 관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기존의 인력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일부는 또 공판도 참여해야 되고 또 수사도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창원지검이 더 이상 감당이 안 됐다. 저는 일단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감당이 안 됐고 박은정 의원처럼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시네요. 저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밖에 수사에 없는 게 관해서는? 그렇죠. 네. 검찰에서 이동이기 때문에 원래 상황에서 변한 건 크게 없습니다만은 이제 조금 더 청 규모가 큰 중앙지검 그리고 수사 경험이 더 많은 중앙지검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저는 의미가 더 낮다고 보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후배들이 이렇게 진단했는데 우리 이건태 의원님은 좀 우려되는 부분을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두 분은 거기에 짱바가 두르니 인력도 되고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수사할 수 있는 이곳으로 검찰총장이 의지를 발휘해서 정부적 판단을 해가며 아마 이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대통령 부분은 끝났다고 보고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중앙에서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걸 얼마든지 정무적으로 길게 늘리기도 하고 범위를 좁히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기술, 그 검찰들만의 기술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그런 우려가 있죠. 근데 있죠. 그걸 설명드리기 전에 좀 이게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제 나름대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창원지검에 보낸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이죠. 이건 원래 중앙에서 하는 게 맞죠.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나 봐요 그때까지는. 네. 근데 창원지검은 내려보낸 게 일단 명태균이가 어디까지 얘기하는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강혜경 씨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일단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창원지검을 몰아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창원지검에 내려보내면 일단 언론들의 예. 그 드센 취재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어요. 덜 괴롭힘을 당한다. 그러니까 덜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덜 노출될 수 있죠. 그런 목적으로 창원지검에 내려보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오판이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원래는 작아가지고 더 괴롭혔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됐는데 예. 이제 압수수색하고 명태균의 기본 사실만 수사하고 기소한 다음에 11월 4일 날 이제 그 문제의 수사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상태에서 내란 바로 전날이요. 내란 바로 다음 날 예정돼 있었어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전날 내란이 일어났다는 것도 굉장히 상징적이죠. 그런데 그러면 창원지검이 그 11월 4일 날 그 수사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거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창원지검이 그 수사 보고서를 대검에 보고하면서 창원 검사장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수사를 중앙으로 이송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성훈 차장을 왜 그렇게 봐주고 있느냐. 이런 것들 때문이죠. 이런 굴주리 것들 때문에. 사탕으로 뭔가 한두 엮여서 가지가 나올 수 아니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연결된 지점이 있다라고 봐요. 그게 이제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저희 기자 전혁수 기자가 이제 취재해서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12월 3일 그 검찰총장하고 뭐 연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군하고. 예. 검찰총장 연락했다 증언이 있습니다. 비아폰으로 했다는 거. 군 내부 관계자의 증언이 있습니다. 뭔가 지시를 했고 연락이 됐다. 뭐 이런 검찰총장과 비아폰으로 뭔가 통화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분명히 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니 그건 너무 상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시간 문제일 뿐인데.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기 친정을 이 큰 판에서 빼놓고 국정원이나 방첩사에게만 임무를 줬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국가인권위원도 다 검사 출신으로 채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만은 검찰은 들어주지 검사 출신 아니면 믿질 않잖아요. 그리고 그 명태균 씨가 복기록에서 얘기했던 김상민 검사. 예. 국정원 특보로 갔어요. 이후에 공천은 떨어졌지만 국정원 특보로 가서 국정원장 법률 특보로 갔습니다. 이 김상민 검사 관련한 내용은 뭐냐면 자막 하나 그 자료 있으면 하나 띄워주세요. 김건희 씨가 김상민 검사를 특별히 도와달라고 명태균에게 이야기했다고 지금 명태균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예. 대선 때 이명수 기자한테 조국 수사 얘기를 하잖아요. 예. 가만히 있었으면 봐주려고 그랬는데 그럼 아니라고 설치고 그래갖고 우리가 뭐 죽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린 봐주고 싶었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조국 수사를 담당했던 김상민 검사를 저분이 사실은 출판 기념회 하고 오버했잖아요. 현직 있을 때. 그래서 징계 받았잖아요. 그렇죠. 저 뒷배경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고 하는 게 저게 이제 22대입니다. 작년 총선 개입을 했다는 건데 명태균 씨의 저게 이제 한 가지 조금 저기 부족한 점은 녹취 파일이 아니라 복기록이라고 지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녹취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지금. 근데 명태균 씨 스타일상 저거 숨겨놨을 겁니다. 명태균 최후의 그 무기로 숨겨놨을 건데 논란이 막 일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지금 감옥에서. 그럴 수 있어요. 야 밖에서 뭐 이거 명태균 녹취록이 없다는데 거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요지는 뭐냐면 명태균 씨에게 김건희 씨가 공천 개입을 했고 그 요청을 명태균 씨 했다. 그렇죠. 그러고 명태균 씨가 자기가 이런 통화를 김건희 씨하고 했고 그 통화는 뭐 거의 1시간 가까이 했고 그 통화 기억을 되살려서 저걸 내놨다고 했는데 저거에 근거가 되는 실제 통화 녹취가 있는지는 몰라요. 저는 있다고 보고 일단 48분으로 시간이 특정이 되고 스타일상 있습니다. 있는데 다 떠나서 복귀한 내용이 저희가 공개할 검찰 수사 보고서랑 거의 일치해요. 아 그래요? 네. 22대 총선에 김건희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내용이 정리가 돼 있는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 명태균하고 예. 어차피 창원 의창구는 김영선 안 돼가 결정이 된 거예요. 안 돼. 이번 총선에서 네, 안 돼. 그러니까 너 김해 갑으로 김영선한테 옮기라고 그랬잖아요. 김해 가서 경선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 김건희가 한 겁니다.